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글로벌 매크로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빈센트님께서요, 요새 활동이 왕성하신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얘기가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AI 핀테크 업체 두물머리에서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로 적을 두고 있고요. 네, 매일 아침 10시 반에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앵커 하고 계시고요. 네, 그게 보통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투여하는 시간들이고, 한성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견인 교수로 한 3년 전부터 학부생들과 소통을 좀 하고 있고요. 교수님이세요? 네, 뭐 견인 교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 넥스트라는 책을 하나 출간을 해가지고 네. 작가라는 또 다른 도전의 직업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박고미 TV의 컨셉은 작가라는 제 소개가 아직은 입에 좀 붙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작가라는 소개로 해주시면 거기 컨셉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컨셉을 좀 정해야 됐었어요. 제가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했었는데요.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는 포지션을 이코노미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뎁스 있게 좀 인뎁스 있는 자료들을 많이 썼었는데, 불특정 다수 앞에서 출간을 하다 보니까 뎁스 있는 거 플러스 좀 더 범용스럽게 브로드하게 영역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출판사의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했는데 첫 피드백이 나쁘지 않아서 저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코노미스트께서 책을 쓰셔가지고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두루두루 편하게 적어주셔가지고요, 네.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출판사의 힘입니다. 네. 그리고요, 작가님의 본명도 저는 엄청 되게 지적인 그래요? 이름이라고 느낌을 받았거든요. 흔치 않은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동명이인을 만나본 게 애석하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주제는요, 넥스트 레벨. 가장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같아요. 네. 부제목은요,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중금리 시대가 오다. 여기에서는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 게요, 이 금리가 오른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넥스트 레벨이 작년에 SM의 모 기업 때문에 넥스트 레벨로 읽어야 된다라고 신세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중금리 시대가 아니면 고금리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망이고, 보다 이 챕터에서 제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키워드는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또한 이 챕터의 말미에는 결국 우리가 믿을 건 통계 아닙니까? 네. 과거 히스토리칼, 즉 역사적으로 가장 긴 통계를 갖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국면에서의 부동산, 주가, 채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역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면서, 다만 무턱대고 모든 주식을 사자라는 말씀보다는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섹터를 구분해서 들어가자는 말씀을 좀 드려요. 물론 어떤 산업이냐라고 보면 그게 시기마다 짧게 아니면 길게 아니면 더 길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크게 보면 주식, 그 안에서 성장 산업에 좀 더 집중해보자. 그게 오히려 중금리 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금리 시대에 좀 더 유망한 투자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올해는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요? 올해는 금리는 지금과 비슷하게 오름폭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금리라는 것은 경기에도 반영을 하고 시중의 물가 압력에도 반영을 하는 게 금리라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금리의 오름폭과 내림폭의 온도차, 즉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폭의 속도는 향후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0%에서 1% 가는 그 속도감과 1%에서 2% 가는 속도감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같이 금리 때문에 우리 글로벌 경기 아니면 글로벌 증시 모든 자산들에 대해 우려 섞인 부분들이 지금 있는 시기, 상반기에 가장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거다라는 기본적인 전망을 저는 깔고 있습니다. 단 1년을 넘어서 2, 3년, 적어도 5년 정도의 터울을 봤을 때는 금리는 좀 우상향 궤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계속 조금씩 어떻게든 계속 오를 거라는 거네요. 이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분석 툴을 감안해 봤을 때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금과 다른 물가와 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넥스트 체인은 새롭게 재편된 글로벌 밸류 체인.
자, 이게 어떤 말인가요? 일단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업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논리에 의해서 좀 싼 지역에서 싼 인건비를 갖고 생산을 하고 좀 더 높은 인건비를 갖고 있고 높은 소비, 그러니까 고소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소비를 해주고, 그러니까 분업 구조를 가자라는 것이죠. 그게 흔히 밸류체인인 것인데요. 이런 밸류체인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차이메리카라 그래서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미국은 소비를 하고요. 그 미국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자본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졌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 밸류체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밸류체인의 변화의 근거들이 흔히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패권 경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러한 밸류체인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직도 생각할 때요. 중국은 만들고 미국은 쓰고 우리는 중간자적 자세를 취한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미국이 반도체를 막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미국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네, 네. 사실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도 네. 힘들 수도 있고 네, 네. 그게 다 설비잖아요. 네, 네. 많은 돈이 들 텐데 네, 네. 왜 미국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과거에는 이런 것을 안보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국부와 결부된 자산을 우리가 안보 자산이라고 합니다. 과거 미국의 안보 자산은 단연 에너지원인 석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동 간의 관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상당 부분 오리엔트돼 있었죠. 그러니까 링크가 되게 강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런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고 있어요. 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재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공시석상에서 이 반도체의 웨이퍼라 그래서 초기 원자재인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 미국은 왜 이런 것을 못 만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책하는 장면들이 언론을 타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이 이 반도체라는 것이 결국 미국의 국부와 가장 결부된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부랑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히 미국이 생산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논리는 그동안 이 차이메리카, 즉 분업 구조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가 단연 중국이고요. 네. 두 번째로 거기 한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세계화 시장에서 한국의 경제가 나름 선방을 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이런 구조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혜를 넘어서 2035년, 더 나아가서 2050년대에는 미국을 한번 제껴보겠다라는 이런 대야망을 드러냈다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 중국의 모든 링크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그런 것들을 좀 더 표면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 인텔이라고 있어요. 네. 인텔이라는 회사가 사실 1970년대에서 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생산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은 인텔은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았어요. 생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보다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를 혼자 기획도 하고 생산도 하고 조립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한테 이 생산과 조립단의 기능을 일부 할애했더니 중국이 워낙 커져서 미국을 넘보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겠다. 이러한 밸류체인의 변화가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간단한 뉴스프로를 검색해 보시면 인텔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 생산 공정 산업이에요. 그 산업에 적극적으로 수조 원 단위의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외신의 속보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요, 제가 1차적으로 느끼는 게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라면 이런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고, 또는 그 과정에서 인텔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와 장비 등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 최고인 기술들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있을 테니까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까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게 좋은 포인트고요. 그래서 물론 못 자르듯이 단기간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다 시간이 갖고 있고 통과 의뢰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시안적으로 적어도 2, 3년 동안에는 이 인텔의 큰 행보들이 삼성전자와 TSMC와 공생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2, 3년 동안에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처럼 인텔의 이 빠른 행보가 결국 글로벌 넘버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와 TSMC는 위험 요소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넥스트 체인 부분에서 가장 딱 의미 있는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MZ 세대가 네. 세상의 중심이다. 네. 빈센트님은 네. 어떤 세대세요?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도밀머리의 천홍역 대표, 저랑 이제 친구 사이인데요. 네. 저희가 주장하고 있죠. 저희는 MG의 끝자락에 있다. 하지만, 끝자락요? 네, 끝자락에 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인데요. 네, MG의 세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데 좀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MZ 세대는 어떤 점이 다르고요? 왜 그런 다른 점이 생기는 건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 인구론으로 접근할까 아니면 사회학으로 접근할까에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어나서 듣고 보고 자란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들의 생각과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MZ세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MZ세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그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어쨌든 책이 투자서이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지 기업들이 바뀔 거고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MZ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현실 도피 성향이 좀 있을 거다라는 현실 도피요? 네, 왜냐하면 네. 흔히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사에 되게 뜨거웠던 신조어가 있죠. 헬조선. 좀 놀랐어요. 예. 네네.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네. 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변되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지금까지 그 양극화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더 중요하고요. 어찌됐건 지금의 양극화의 가장 큰 폐해를 갖고 있는 게 새로운 세대인 MZ세대입니다. 따라서 이 MZ세대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성향이 꽤 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MZ가 이전 세대와 좀 더 다른 것은 이제는 재테크 문화가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에요. 흔히 요즘에 날씨도 좋아져서 주변 커피숍을 이렇게 가보면 MZ세대들의 대화들을 잠깐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세대는 농구선수 아니면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네, 요즘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알파벳, 디즈니, 그러니까 주가 얘기,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가 일상이 된 세대에서 그들의 생각이 현실을 도피하는 성향이 있다. 그럼 그거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될까? 투자는 상당 부분 현실과 좀 동떨어진 대리만족성으로 이상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NFT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쪽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자아를 갖춰가는 그 시기에요. 인터넷이 생기고 세이클럽 나오고 싸이월드를 비롯해서요. 이런 가상 세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과 지금 이 가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대목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한 것이고요. 그들은 일상입니다. 지금도 일상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은 일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보다 좀 더 그 세계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 같은 세대도 물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험이라는 게 좀 더 맞는 용어인 것 같고 MZ세대는 경험을 넘어서 하나의 일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결론을 그냥 억지로 만들어 보면요. 이런 지금의 MZ 세대들은 가상 세계에 대한 무한한 활동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투자도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추게 되면 되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 가상세계가 또 다른 성장 동인으로서 기성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에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건 유독 한국 얘기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두 동시다발적인 행태이고요. 하지만 세대적으로 좀 들어가면 세대별로 MZ세대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일상이 향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자연스럽게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음 키워드는요. 넥스트 에셋. 대안자산이 부상한다. 이 대안자산이라는 말이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사실 이 챕터를 꾸미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격 변수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대안자산이라는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흔히 우리가 대체자산이라는 개념은 전통자산인 주식과 채권과 좀 반대 개념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물론 보완제일 수도 있고 대체제일 수도 있지만 그 대체 상품을 훨씬 더 뛰어넘는 광의의 범위로서 대안자산을 좀 갖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흔히 인생을 살 때 옵션이라는 게 있죠. 꼭 이게 정도는 아니더라도 삶에 꼭 필요한 자산 쪽 대안 쪽으로 보충해서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될 자산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코인 시장 이 상당 부분 또 다른 대안자산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이제 전통 이코노미스트가 밸류에이션 즉 내재 가치가 없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희 여의도 크루들은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주류 경제학에서의 내재 가치의 산정 방법 이자율과 그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따지는 게 지금 신산업인 이 코인 시장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툴과 다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목해 봐야 될 자산이 아닌가 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통적인 잣대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새로운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거를 갖다 댈 수 없다 보니까 이 괴리 때문에 계속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새로운 자산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랑 투기랑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랑 투기랑은 조금 구별해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재가치 산정, 그러니까 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하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죠. 누가 투자라고 뒤에서 떠미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적은 소액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 자신만의 밸류에이션을 갖는 것은 또 어떨까라고 저는 의문스럽게 전달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넥스트 리스크. 좀 무서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네. 전쟁, 네. 그리고 양극화. 진짜 이코노미스트에게만 들을 수 있는 저는 네네.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수많은 이런 역학들이 존재하잖아요. 사실 기존에 투자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읽을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그걸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항상 생겨왔지만 실제로 일어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요. 근데 이번에요, 그 모든 게 깨졌거든요. 어떻게 21세기에 이렇게 정말 총칼을 겨누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챕터를 꾸미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 신냉전 시대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패권 경제 이런 쪽으로 이번 전쟁 가능성을 집중했었고,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가 다 기록의 시대 아닙니까? 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한 10월 달쯤인가요? 제가 여러 매체에서 이 우크라이나파 사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 10월에요?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 챕터에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었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전쟁 가능성을 보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이 러시아의 행태가 단순히 이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한 어떤 일부분을 넘어서서 큰 패권 경쟁과 제국주의의 부활에 어느 정도 푸틴의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결론을 내렸었고, 두 번째 결론은 결국 내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게 국지적으로 전 세계 제3차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그런데 저는 3차 세계대전이 없을 만한 근거를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바뀌면서 이제는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그 큰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이런 자기의 힘의 가시가 결국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코스트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익숙하고 있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 이 서방 세계의 언론의 시각에서만 봐야 되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러시아의 행태는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럼 제가 책의 말미에도 잠깐 썼지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의 영토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영토가 축소된 상태예요. 영토뿐만 아니고 글로벌 헤게모니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제1의 패권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상당 부분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옛날의 경제적 위상과 영토를 재건하기 위해서 푸틴의 이런 행각이 이뤄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메시지인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파 사태는 상반기 안에 봉합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결국 상처를 덮는다는 것이죠. 러시아와 푸틴의 이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나타난다. 혹시요, 과거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전쟁 기간에는 네네. 글로벌 증시는 주로 어떻게 움직였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라크의 2번 전쟁,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 몇 년 했는지 아세요? 10년 했어요. 10년 동안 주가는 어떻게 됐냐? 당연히 올랐죠. 네, 이라크 2번에 걸쳐서 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초기 국면, 지금처럼 뭔가 국지적으로 확대되고 이랬을 때는 다 위험 자산이 조정을 받지만,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좀 무덤덤해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언론상에서도 5번의 미팅 이후에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빠르면 5월 9일날 합의된다. 5월 9일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나치를 물리쳤던 러시아군을 기념하는 국경절이에요. 러시아는 5월 9일이 국군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내피셜이 돌아가는 거죠. 5월 9일날 러시아 푸틴이 다시 한번 자기의 그거를 치하하려면 그 전에는 이 사태는 끝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이벤트 드립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5개 키워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5개를 다 통합해 가지고요, 구독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 앞에 나서는 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책을 쓴 개인적인 이유는 아들이 3살 백인데 아들한테 아빠로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 할 때는 직업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잠을 안 자서라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을 바꾼 이유는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 생겼어요. 그게 창업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결국 이런 메시지를 훗날 아들이 보겠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는 시작된다. 그리고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5가지의 짧은 시계를 담았지만 6번째 넥스트는 여러분들이 꾸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AI 두물머리라는 회사가 AI 솔루션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접목한 AI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6번째 넥스트를 써주시는 그분에게는 저희가 선정해서 토탈 컨설팅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